김태연은 32의 나이에 서울 변두리 작은 빌라에서 벌써 10해째 살고 있었습니다. 중견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는 태연은 매일 밤늦게 퇴근했죠. 회사에서 돌아온 태연은 현관문을 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마감에 쫓겨 야근이 있었고 시계는 이미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선 집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쿵, 쿵, 쿵. 또 시작이네. 태연은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어요. 매일 밤 이맘때면 시작되는 소리였죠. 처음에는 참을 만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밤 이어지는 소음은 그의 인내심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어요. 가끔은 가구를 끄는 듯한 소리도 들렸습니다. 대체 밤마다 무엇을 하는 걸까? 늦은 시간에 청소라도 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건지. 태연은 수십 번도 더 윗집에 올라가 항의했어요. 문을 두드리면 항상 나오는 건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였죠. 할아버지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태연은 피로에 절은 몸을 침대에 던졌어요. 오늘따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출판사에서는 새 책 마감일이 다가오고 집에서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태연은 붉은 눈으로 출근했어요. 사무실에서 친구 준호가 그의 얼굴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괜찮아? 얼굴이 완전 좀비네. 층간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잤어. 아, 그 윗집 어르신들? 아직도 그러셔? 벌써 10년째야. 준호는 커피를 건네며 웃었어요. 그 집 어르신들 이사 가기 전엔 내가 먼저 미칠 것 같다. 차라리 내가 이사 가는 게 어때? 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전세금 올려서 다른 데 가긴 힘들어. 그냥 참는 수밖에 없지. 출판사에서의 하루는 늘 바쁘게 지나갔어요. 태연은 끊임없이 원고 검토와 편집 회의에 시달렸고 야근은 이제 일상이 되었죠. 오늘도 밤 9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은 뭔가 달랐어요. 태연이 집에 들어서자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천장에서 들려오던 익숙한 소음이 없었어요. 그는 잠시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오늘은 일찍 주무시나? 태연은 어깨를 으쓱하며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조용한 밤이라 그런지 금방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윗집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여행을 가셨나 싶었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소리는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태연은 빌라 현관에서 관리인 아저씨와 마주쳤습니다. 아, 태연 씨, 혹시 들으셨어요? 뭐요? 윗집 할머니 돌아가셨대요. 태연은 순간 멍해졌습니다. 네, 할머니라니요? 윗집에 할머니가 계셨다는 사실도 몰랐는데 치매가 심하셔서 병원에 계시다가 태연의 머릿속에 혼란이 밀려왔어요. 할머니라니. 윗집에 할머니가 계셨다는 사실도 몰랐는데 그럼 밤마다 들리던 소리는. 태연은 며칠 동안 관리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던 할머니가 계셨다니. 더 혼란스러운 건 자신이 층간 소음의 주범으로 여겼던 할아버지가 아니라 할머니였다는 사실이었죠. 태연은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은 언제예요? 태연이 관리인에게 물었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한대요.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이고 하던데.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아침 그는 정장을 차려입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회사에는 개인 사정으로 반차를 냈죠. 막상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태연은 자신이 과연 이곳에 와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동안 층간 소음 때문에 화만 냈는데. 하지만 이미 왔으니 예의를 갖추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조문객 명단에 이름을 적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빈소 안으로 들어갔죠. 빈소는 생각보다 한산했습니다. 몇몇 노인들이 의자에 앉아 있었고 영정 앞에는 할아버지가 홀로 서 계셨어요. 태연은 조용히 제단 앞에 나아가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의 영정 사진 속 미소가 따뜻해 보였어요. 태연은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왠지 모를 친근함을 느꼈습니다. 절을 마치고 돌아서자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어요. 할아버지는 태연을 알아보고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랫집 젊은이. 태연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네, 아랫집에 사는 김태연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할아버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와줘서 고맙네. 우리 집사람이 살아생전에 많이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네. 태연은 할아버지의 말에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많이 찾아와 항의해서. 할아버지는 태연의 팔을 잡고 구석 자리로 안내했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사실 우리 안에는 치매가 있었네. 할아버지의 말에 태연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백이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건망증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졌어. 밤에 특히 더 심했지.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눈가를 훔쳤어요. 밤마다 방 안을 헤매고 가구를 옮기고 가끔은 나를 모르는 사람으로 보기도 했어. 나는 그저 그녀를 따라다니며 잡아주는 수밖에 없었네. 태연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이 들어온 소음은 치매를 앓는 할머니가 만든 것이었군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런 아내를 돌보며 이웃의 항의까지 받아내고 있었다니. 갑자기 이해가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항상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던 이유가 모르고 계속 찾아가 항의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태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오히려 태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젊은이가 무슨 죄가 있나? 우리가 피해를 준 거지. 내가 아내 상태를 알리지 않은 것도 그저 그녀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이네. 태연은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매일 밤 소음 때문에 욕했던 자신과 달리 할아버지는 아내의 병을 감당하면서도 이웃에게 피해 끼치는 것을 미안해했죠. 할아버지, 도움이 필요하셨을 텐데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할아버지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남에게 그런 부담을 줄 수 있겠나? 아내와의 약속이 있었어. 끝까지 함께 하자고. 장례식을 마치고 태연은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평소와 같은 집이지만 이제 천장을 올려다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었죠. 그 자리에 있었던 사연을 알고 나니 오히려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태연은 할아버지를 몇 번 더 마주쳤습니다. 인사를 건네고 안부를 물었지만 할아버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더니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할아버지도 사라졌습니다. 관리인의 말로는 요양원으로 가셨다고 했어요. 태연의 일상은 다시 예전처럼 흘러갔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는 밤마다 고요한 천장을 올려다보며 잠이 든다는 사실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고요함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10년 동안 익숙했던 소음이 사라지니 오히려 불안한 기분이 들기도 했죠. 정말 이상한 일이네. 소음이 사라져서 좋아야 하는데 왠지 허전한 기분이야. 태연은 점심시간에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러게. 귀찮은 일도 오래 겪다 보면 일상이 되는 법이지. 그래도 이제 푹 잘 수 있겠네. 응. 근데 할머니 이야기 듣고 나니까 그동안 화만 냈던 게 미안해. 태연은 그날 할아버지가 했던 말들을 자주 떠올렸습니다. 치매를 앓는 아내를 혼자서 돌보면서도 이웃의 불평에 언제나 죄송하다며 고개 숙였던 노인의 모습이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밤마다 소음에 시달리며 괴로웠던 자신의 고통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은 흘러 가을이 깊어갔어요. 태연은 어느덧 윗집 이야기를 잊고 바쁜 일상에 빠져들었습니다. 출판사에서는 승진 심사를 앞두고 업무량이 늘어났고 주말에도 일하는 날이 많아졌죠. 그렇게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눈이 내린 어느 토요일 오후 태연은 집에서 원고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초인종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택배를 기다린 적은 없었는데 누굴까 싶어 문을 열었죠. 현관에는 정장을 갖춰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혹시 김태연 씨 맞으시죠? 그 남자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만. 제 명함입니다.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죠. 태연은 명함을 받아들고 읽어보았습니다. 정호준 변호사, 하늘법률사무소, 국내 최고 로펌 중 하나로 알려진 곳이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단정한 미소를 지었어요. 김태연님을 만나 뵙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찾아뵙고자 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미뤄왔어요. 이제 건강이 조금 호전되어 만남을 요청하셨습니다. 태연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가요? 박정석 회장님이십니다. 예전에 이 빌라에서 함께 지내셨던. 태연의 눈이 커졌어요. 혹시 윗집 할아버지 말씀이신가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당신을 꼭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가능하시다면 내일 오후에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태연은 할아버지가 회장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누추한 빌라에 살던 노인이 회사 회장이라니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차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정중히 인사를 하고 떠났어요. 태연은 문을 닫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회장이라니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하룻밤 동안 태연은 잠을 설쳤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왜 자신을 찾는 건지 궁금했어요. 다음 날 오후 약속된 시간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태연은 긴장된 마음으로 차에 올랐어요. 차는 서울 외곽으로 향했고 1시간쯤 달려 고급 주택가에 들어섰습니다. 마침내 차가 멈춘 곳은 웅장한 저택이 있었어요. 도착했습니다. 기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태연은 압도적인 규모의 저택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현관에서 정호준 변호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태연은 변호사를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섰어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예술 작품들이 가득한 공간을 지나 그들은 마지막으로 큰 거실에 도착했습니다. 거실 한쪽에 휠체어를 타고 있는 할아버지가 보였어요. 할아버지. 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박정석 회장은 태연을 보자 미소를 지었어요. 왔구나, 태연아. 오랜만이구나. 태연은 할아버지 앞에 서서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건강은 어떠세요? 이제는 많이 좋아졌어.
앉지 그러니. 할아버지는 옆에 있는 소파를 손짓했습니다. 태연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할아버지의 모습은 빌라에서 봤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여전히 체구는 작았지만 눈빛에는 힘이 느껴졌고 정장 차림의 손목에는 고급 시계가 반짝였어요. 할아버지는 변호사에게 잠시 나가 달라고 손짓했죠. 이야기를 나누고 싶구나. 변호사가 나간 후 할아버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놀랐겠지. 갑자기 불러서.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금 놀랐어요. 할아버지가 회장님이셨다니.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건 옛날 이야기지. 이제는 그저 늙은이일 뿐이야. 하지만 내게 꼭 설명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불렀단다. 태연은 궁금증에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나는 40해 전 대한출판그룹이라는 회사를 세웠다. 처음에는 작은 출판사였지. 지금은 꽤 큰 기업이 되었어. 그룹 회장직은 10년 전 내려놓고 아들에게 물려주었네. 태연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한출판그룹은 국내 10대 기업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왜 그런 분이 작은 빌라에 사셨던 거죠? 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건 내 아내 때문이었네. 아내가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 큰 집에 살고 있었어. 하지만 그녀는 점점 이 집을 낯설어 했지. 자신의 집이 아니라고 돌아가자고 보채기 시작했어. 할아버지의 눈에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우리가 신혼 때 살았던 작은 집을 찾고 있었어. 그래서 비슷한 크기의 빌라를 찾아 이사했지. 그러면 좋아지시길 바라고. 태연이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조금 나아지는 듯 했어. 하지만 병은 계속 진행됐지. 그래도 난 함께 있어주고 싶었네. 태연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걸 내려놓은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그렇게 사셨으면 단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셨나요? 태연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지. 아내와의 약속이었네. 그런데도 10년 동안 옆에서 참아줘서 정말 고마웠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그동안 상황도 모르고 항의만 했으니. 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할아버지는 손을 들어 태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런 말은 그만하거라. 내가 참아준 덕분에 우리 부부는 마지막까지 함께할 수 있었어. 그걸로 충분히 고맙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연은 할아버지가 왜 자신을 불렀는지 여전히 알 수 없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태연아, 내가 요즘 많은 생각을 했단다. 아내가 떠나고 나도 몸이 많이 약해졌지만 태연은 당황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아직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할아버지는 미소로 태연의 말을 막았어요. 늙은이의 말이니 그냥 들어주렴. 내가 이룬 것들이 많지만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아내와 함께한 그 작은 빌라에서의 날들이었어. 비록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마지막까지 지켜줄 수 있어서 감사했네.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의외의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내 유산의 일부를 내게 상속하고 싶구나. 태연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에게요? 왜요? 자네 같은 사람이 좀 더 좋은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10년 동안 우리 때문에 불편했을 텐데. 이건 내 마지막 감사의 표시일세. 태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 됩니다, 할아버지. 저는 그런 걸 바라고 참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웃으로서 당연한 일이었을 뿐이죠. 할아버지는 단호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돈이 아니라 내 마지막 감사의 표시일세. 거절하면 오히려 내 마음이 아프단다. 태연은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눈빛에 더 이상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이 상황이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할아버지. 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 보렴. 내일 정호준 변호사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줄 거야. 그날 저녁 태연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이제는 텅 빈 윗집을 생각하니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태연은 출근도 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할아버지의 제안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유산을 받아도 되는 걸까? 자신은 그저 이웃일 뿐인데 할아버지의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이런 행운이 찾아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오후 약속대로 정호준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서류 가득한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박 회장님의 뜻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러 왔습니다. 변호사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어요. 태연은 긴장된 마음으로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도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아요. 제가 왜 유산을 받아야 하는지. 변호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회장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회장님의 재산 중 일부, 정확히는 5억 원을 당신에게 상속하기로 하셨습니다. 태연은 금액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5억 원이라니. 그의 평생 버는 돈보다 많은 금액이었죠. 너무 많습니다. 절대 받을 수 없어요. 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금액은 회장님의 전체 재산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회장님께서는 당신이 감사의 표시로 이 선물을 받아주길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태연은 복잡한 마음으로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그는 입을 열었어요. 제가 이 돈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해도 될까요? 변호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의미이신지요? 이 돈을 그냥 제 개인 용도로 쓰기보다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같은 분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고 싶어요. 변호사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일단 당신의 명의로 상속이 이루어지고 이후 사용처는 당신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정을 내렸어요. 그럼 받겠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입니다. 내일 다시 회장님을 뵐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날 태연은 다시 할아버지의 저택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정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햇볕을 쬐고 있었어요. 왔구나, 태연아.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태연은 할아버지 앞에 앉았어요. 할아버지, 변호사님께 모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내가 해야지. 자네가 받아준다니 다행이구나. 태연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저는 이 돈을 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어떤 용도인가? 할아버지와 할머니 같은 상황에 처한 노인분들을 돕는데 사용하고 싶어요.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복지재단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는 잠시 말없이 태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름다운 생각이구나. 내 안에도 그런 곳이 있었다면
많은 도움을 받았을 텐데. 태연은 용기를 내어 한 발 더 나아갔어요. 사실 복지재단 설립에는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좀 더 지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상과 달리 할아버지는 크게 웃었습니다. 좋은 일에 돈을 쓰겠다는데 왜 반대하겠나? 얼마나 더 필요한가? 태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20억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많으면 30억을 지원하마.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네. 태연은 궁금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조건이신가요? 재단 이름에 내 아내 이름을 넣어주게. 박미선 치매 환자 복지재단으로. 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따뜻한 눈빛으로 태연을 바라보았어요. 고맙다는 말은 내가 해야지. 자네 덕분에 내 아내의 이름이 좋은 일로 남게 되었구나. 그날 이후 태연의 삶은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그는 출판사를 그만두고 복지재단 설립에 모든 시간을 투자했어요. 할아버지의 지원과 법률팀의 도움으로 불과 석 달 만에 박미선 치매 환자 복지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재단은 처음에 작은 사무실로 시작했습니다. 태연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하나둘 만들어 나갔어요. 주간 보호 서비스, 가족 상담, 치매 예방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죠. 특히 그가 가장 공을 들인 것은 소음 없는 집 프로젝트였습니다. 치매 환자분들이 집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되 이웃에게 소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특수 바닥재와 방음 시설을 갖춘 주택을 개발하는 것이었어요. 태연은 재단 직원들에게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특수 시설을 갖춘 집은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태연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요. 태연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재단 일이 바빠지면서 태연은 종종 할아버지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재단의 진행 상황을 들으며 항상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할아버지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의사가 그러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대. 어느 날 할아버지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태연은 놀라서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아직 할 일이 많으시잖아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이미 다 했네. 아내에게 약속한 것도 지켰고 좋은 인연도 맺었으니 이제는 편안하게 가도 좋을 것 같아. 태연은 가슴이 아팠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할아버지와의 인연이 그에게는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단순한 이웃을 넘어 인생의 스승이 되었죠. 할아버지, 재단 개소식에 꼭 오셔야 해요. 한 달 후에요. 태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선을 다해보마. 그로부터 한 달 후 박미선 치매 환자 복지재단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넓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의료계 인사들, 사회복지사들, 그리고 할아버지의 가족들까지요. 태연은 긴장된 마음으로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할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개소식이 시작되고 태연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미선 치매 환자 복지재단은 치매로 고통받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때 뒷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가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어요. 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약속을 지켰죠.
이 재단의 이름을 빌려주신 박미선 여사는 치매와 싸우며 남편의 돌봄 속에 삶의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지내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이웃으로 10년을 살며 진정한 사랑과 헌신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태연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알게 된 후 저는 더 많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 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자랑스러움과 감사함이 가득했어요. 개소식이 끝난 후 태연은 할아버지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고마워해야지. 자네 덕분에 아내의 이름이 이런 좋은 일로 기억될 수 있게 되었으니. 그날 이후로도 재단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소음 없는 집 프로젝트는 첫 시범 주택을 성공적으로 완성했고 많은 치매 환자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태연은 매일 새로운 도전과 보람을 느끼며 일했습니다. 2달 후 할아버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장례식은 조용하면서도 품위 있게 치러졌습니다. 태연은 깊은 슬픔에 잠겼지만 동시에 할아버지가 아내 곁으로 편안히 갔을 거라는 생각에 위로를 받았어요. 장례식 후 정호준 변호사가 태연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편지가 있습니다. 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에는 그의 이름이 정갈한 필체로 적혀 있었어요. 편지를 펼치자 할아버지의 글씨가 그를 반겼습니다. 태연에게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는 이미 아내 곁으로 갔을 테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긴다. 10년 전 우리 부부가 빌라로 이사했을 때를 기억하나? 그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안했어. 아내의 병은 점점 심해졌고 나는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고작이었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집 아래로 이사 온 것은 우연이었을까? 운명이었을까? 처음 내가 찾아와 항의했을 때 나는 미안함과 부끄러움밖에 없었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갔어. 밤마다 소음으로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자네는 끝까지 참아주었지. 가끔은 내 발걸음 소리가 들릴 때면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들었단다. 자네가 재단을 설립한다고 했을 때 내 마음은 벅차올랐네. 단순히 돈을 받아 자신의 삶을 바꾸는 대신 남을 돕겠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내 아내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해주어서 고맙구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네. 자네가 그토록 오래 살았던 그 빌라, 내가 몰래 매입해 두었어. 그곳을 재단의 첫 번째 소음 없는 집으로 리모델링해 주었으면 한다.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된 그곳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으면 좋겠구나. 항상 고마웠다, 태연아. 자네 덕분에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이 따뜻했네. 박정석 올림. 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마음이 그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태연 씨를 정말 아들처럼 생각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빌라 매입 서류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리모델링을 시작하셔도 됩니다.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후 몇 개월 동안 태연은 모든 열정을 쏟아 빌라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그가 살던 집을 포함한 전체 빌라가 박미선 기억의 집이라는 이름의 치매 환자 전용 주거 시설로 탈바꿈했습니다. 특수방음 시설과 안전장치, 그리고 돌봄 인력까지 갖춘 최첨단 시설이었죠. 개관식 날
태연은 자신이 10년 동안 살았던 집 앞에 섰습니다. 이제 그 공간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만 기억은 그대로였어요. 천장에서 들려오던 소음, 할아버지의 미안한 표정, 그리고 모든 것이 밝혀진 후의 깨달음까지. 태연 씨, 이제 테이프 커팅식을 시작할게요. 직원의 목소리에 태연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가위를 들고 테이프 앞에 섰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태연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이 시설이 많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태연이 말했습니다. 테이프가 잘리는 순간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은 웃으며 시설 안으로 들어갔지만 태연은 잠시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때 원망했던 그 소음의 의미를 이제는 온전히 이해했어요. 10년 동안 나는 참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함께한 거였구나. 태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박미선 기억의 집은 많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의 장소가 되었어요. 태연은 종종 시설을 방문해 입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어느 날 태연은 자신의 옛집이었던 공간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방 안을 천천히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이곳이 참 좋아요. 소리를 내도 누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니까.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태연은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그래서 만든 곳입니다. 편하게 지내세요, 할머니. 할머니 옆에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연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곳이 있다는 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축복입니다. 태연은 그들의 모습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10년 전 그 작은 빌라에서 서로를 돌보며 살았던 두 노인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5해가 지났습니다. 박미선 치매 환자 복지재단은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린 대표적인 사회복지 단체가 되었어요. 소음 없는 집 프로젝트는 이제 전국 10개 도시에서 운영 중이었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확대되었습니다. 태연은 37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재단에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의 사무실 벽에는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개소식 날 촬영한 사진이었죠. 할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재단 5주년 행사 준비는 다 됐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특별 손님들은 모두 확인됐나요? 모두 참석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대한출판그룹 현 회장님도 오시기로 하셨고요. 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아들인 대한출판그룹 회장은 처음에는 아버지가 엄청난 재산을 낯선 청년에게 준다는 사실에 당황했지만 재단의 활동을 지켜보며 점차 이해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재단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죠. 좋아요. 그럼 1시간 후에 출발하겠습니다. 박미선 기억의 집은 5해 동안 많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시설이었지만 이제는 주변 건물까지 매입해 확장했어요. 정원과 공동활동 공간도 생겼고 전문 의료진이 상주하는 시스템도 갖추었습니다. 태연은 차에서 내려 박미선 기억의 집 현판을 바라보았어요. 5해 전 개관식 날의 감동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그때는 이곳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줄 몰랐죠. 행사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입주민과 가족들, 의료진, 후원자들,
그리고 언론 관계자들까지요. 태연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박미선 기억의 집 5주년을 함께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많은 이야기가 담긴 공간입니다. 태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첫 입주민이었던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의 치매는 많이 진행되었지만 남편은 여전히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치매를 앓는 아내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작은 빌라에서 마지막까지 함께한 그 사랑. 그리고 그들의 이웃이었던 제가 우연히 그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오늘의 기억의 집이 탄생했죠. 태연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계속 말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소음에 화만 냈죠. 하지만 그 소음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진정한 사랑과 헌신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고.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객석에서는 조용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많은 사람들의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 특히 치매 환자를 돌보시는 가족분들은 그 부담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박미선 기억의 집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태연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잠시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아들인 박 회장에게 눈길을 주었어요.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보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태연은 혼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그곳에서는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5해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자신이 10년 동안 원망했던 소음이 결국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이야. 태연 씨, 뒤에서 박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연은 돌아보며 미소 지었어요. 아, 회장님. 여기까지 올라오셨네요. 박 회장은 태연 옆에 서서 함께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재단이 이렇게 성장할 줄은 아버지도 예상 못 하셨을 테니까요. 태연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건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제게 보여주신 사랑과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테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멀리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가끔은 생각해요. 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층간 소음에 참지 못하고 이사를 갔다면, 혹은 할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모든 게 달라졌겠죠. 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생각은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태연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의 말이 맞았어요. 과거에 매달리기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었죠. 다음 날 아침 태연은 평소처럼 출근길에 빌라 앞을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그곳이 자신의 집이 아니었지만 여전히 특별한 장소였어요. 그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0년 동안 나는 참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함께한 거였구나. 태연은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그리고 그는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많았어요. 하지만 태연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서로에게 힘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가장 괴롭게 했던 소음 속에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층간 소음의 진실이었습니다.